청취자님, 우리가 막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갈 때 그 은연중에 기대하는 게 딱 하나 있거든요. 아, 어떤 걸까요? 바로 명확함이에요. 그러니까 팔이 부러져서 엑스레이를 찍으면 까만 배경 위에 하얀 뼈가 쫙 보이고 금이 간 자리가 아주 선명하게 나타나잖아요. 네네, 맞아요. 딱 보이죠? 의사가 그 화면을 가리키면서 아, 여기가 부러졌으니 깁스를 합시다. 이렇게 말하면 마음이 오히려 되게 편안해져요. 원인이랑 결과, 그리고 해결책이 눈에 확연히 보이니까요. 그렇죠. 우리는 그 눈에 보이고 또 측정할 수 있고 분류할 수 있는 그런 명확한 지표들을 참 좋아하죠. 그게 세상을 내가 통제하고 있다. 이런 안도감을 주거든요. 맞아요, 안도감. 그런데 그 명확함이라는 게 약간 인간관계, 특히 그 평생을 함께할 파트너를 찾는 일로 딱 넘어오면 네. 이게 완전히 산산조각이 납니다. 아, 완전 공감해요. 제일 어려운 문제죠. 상대방의 진짜 모습이 어떤지, 막 나와 평생을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알아보는 그런 엑스레이 기계 같은 건 세상에 없으니까요. 청취자님도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어떻게 하면 나랑 주파수가 딱 맞는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다들 해보셨잖아요. 네, 그건 뭐 인류의 영원한 숙제 중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늘 배우기를 즐기고 또 지적 호기심이 넘치는 우리 청취자님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심층 탐구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자료는요. 화성에서 진행된 14,003강 가춤에 따라 만나는 인연을 알아보는 방법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강연 발췌문이에요. 네, 제목만 딱 들으면 약간 흔한 연애 심리학이나 뭐 관계 조언 같죠? 맞아요. 저도 처음엔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내용을 파고들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의 목표는 뻔한 데이트 기술을 배우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자료는 나의 내면의 질량, 그러니까 매스가 어떻게 내가 만나는 사람의 수준과 궤도를 결정하는지, 그리고 내 연애가 어떻게 우리 사회의 거대한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는지 그 원리를 해독하고 있어요. 저도 이 텍스트를 처음 분석할 때 가장 눈에 띄었던 게요.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그 인연과 만남을 거시적인 사회 구조, 그리고 세대론으로 쫙 끌어올렸다는 점입니다. 오늘 창치자님과 함께 이 텍스트의 표면 아래 숨겨진 독특한 세계관을 논리적으로 하나씩 분해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볼까요? 이 강연은 서두부터 아주 파격적인 선언으로 출발합니다. 과거에는 그 소수의 사대부와 대다수의 백성이 딱 나뉘어 있었지만 오늘날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들은 모두가 현대판 사대부라는 겁니다. 네, 굉장히 흥미로운 비유죠. 일단 여기서부터 약간 멈칫하게 되더라고요. 사대부라면 갓 쓰고 도포자락 휘날리면서 에헴 하던 그 조선시대 양반들이 딱 떠오르잖아요. 우리가 모두 사대부라는 건 우리 모두가 보이지 않는 갓을 쓰고 있는 뜻인가요? 대체 무슨 논리죠? 강연자가 사대부라는 옛 단어를 굳이 소환한 이유는요. 뭐 신분제나 계급을 이야기하려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 지식과 책임감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한 약간 은유에 가깝죠. 아, 은유요. 네, 과거의 사대부는 그 글을 읽고 세상의 이치를 아는 아주 소수의 지식인이었잖아요. 그만큼 나라와 백성을 책임져야 한다는 의무를 지닌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현대를 한번 보죠. 우리는 누구나 다 의무교육을 받고 스마트폰 하나로 전 세계의 정보에 접근하잖아요. 맞아요. 진짜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세상 모든 지식이 다 나오죠. 그렇죠. 역사상 유례 없이 엄청난 양의 지식을 흡수한 세대라는 겁니다. 강연자는 이렇게 고도로 지식화된 사회에서는 단순히 머리에 든 게 많다고 지식인이 되는 게 아니라 과거 사대부들이 가졌던 그 사회와 타인을 아끼고 책임지려는 태도, 이걸 가질 때 비로소 진정한 지식인이 된다고 재정의를 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뭐 가시나 신분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식을 대하는 태도의 확장을 말하는 거군요. 나 혼자 막 잘 먹고 잘 살려고 배운 게 아니라 그게 사회를 향한 관심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뜻이네요. 네, 정확합니다. 청취자님,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피부 관리가 아니라 사회를 향한 관심이라는 게 좀 놀랍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서 강연자는 한 발 더 나아가서요. 이 내면의 갖춤을 질량이라는 물리학적 용어로 표현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질량이라는 표현을 쓰죠. 내면의 질량을 키워요. 나랑 똑같은 질량을 가진 사람을 만난다. 이거 되게 독특한 접근 같아요. 이 대목은 마치 중력의 법칙을 인간관계에 적용한 것과 같습니다. 우주에서 질량이 큰 별은 자연스럽게 그 큰 행성들을 자신의 궤도로 쫙 끌어당기잖아요. 아, 태양처럼요? 그렇죠. 인간관계도 똑같다는 겁니다. 내가 내면의 질량,
즉 지식의 깊이와 타인을 이해하는 포용력을 아주 무겁게 갖출수록 나와 정확히 똑같은 무게의 질량을 가진 사람이 자연스럽게 확 끌려온다는 원리입니다. 반대로 내 질량이 가벼우면 딱 그만큼 가벼운 인연들만 내 궤도에 머물게 된다는 거고요. 와, 이 논리대로라면 청취자님, 우리가 좋은 파트너를 만나기 위해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건 데이트 어플의 프로필 사진이나 뭐 옷차림이 아니라 내 안의 중력이 얼마나 무거운가, 이게 되겠네요. 네, 내면을 채우는 게 우선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좀 현실적인 의문이 듭니다. 대체 그 질량이 높다 혹은 좋은 사람이다 라는 기준이 뭘까요? 사실 세상에서는 돈 많고 잘생기면 좋은 조건이라고 하잖아요. 흔히 우리가 사회에서 말하는 그 좋은 조건과 이 텍스트가 말하는 질량은 완전히 다릅니다. 돈이 많다거나 명문대를 나왔다거나 외모가 훌륭하다는 건 철저히 표면적인 조건일 뿐이라는 거죠. 강연자는 외면이 아무리 화려해도 내면이 시커멓게 떵 비어 있고 보석 같은 가치가 없다면 대화를 딱 나눌 때 반드시 그 사람의 말의 질이 떨어지게 된다고 지적합니다. 말의 질이요. 이 부분을 들으니까 제 머릿속에 아주 구체적인 상황이 하나 딱 떠오르는데요. 제가 만약에 데이트, 그 소개팅에 나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상대방은 스펙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엄청 유명한 대학병원 의사에 집안도 좋고 옷도 명품으로 쫙 빼입었어요. 오, 겉보기엔 완벽하네요. 그쵸. 그런데 자리에 앉자마자 1시간 내내 막 자기 박사학위 자랑, 자기가 산 주식 이야기, 자기 취미 이야기만 막 쏟아내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묻지도 않고 제가 무슨 말을 살짝 꺼내면 바로 자기 이야기로 덮어버리고요. 강연의 텍스트에 따르면 이런 사람은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그냥 사회적 관계의 무식자라는 거죠. 아, 정확히 그 지점입니다. 강연자는 지식을 쌓았다는 것과 관계의 지혜를 갖췄다는 것을 철저하게 분리하고 있어요. 텍스트에 보면 학벌이 좋아도 사람 만나는 데는 무식한 거다라는 아주 직설적인 표현이 나오죠. 와, 팩트 폭력이네요. 네. 그러니까 특정 기술이나 전공 지식이 뛰어나서 사회적으로 막 유능할지는 몰라도 상대를 배려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없다면 그 내면의 질량은 턱없이 가벼운 겁니다. 대화라는 건 본질적으로 에너지의 교환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방출만 하고 타인의 에너지를 전혀 수용하지 못한다는 건 그만큼 내면의 여유 공간, 즉 질량이 부족하다는 증거니까요. 아, 방금 말씀하신 에너지의 수용이라는 개념이 강연자가 제시한 그 궁극의 테스트와 바로 연결이 되네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점은 이 사람이 진짜 내면의 질량을 갖춘 사람인지 알아보는 가장 확실한 방법. 그게 바로 상대의 말을 잘 듣는가 이겁니다. 네, 바로 경청의 거울이죠. 이 텍스트가 말하는 경청은 그냥 겉으로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그런 단순한 매너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타인의 세계관을 내 안으로 온전히 받아들여서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죠. 그냥 듣는 척이 아니라 진짜 이해하는 거군요. 맞아요. 상대방을 무시하고 묵살하면서 자기 말만 툭툭 꺼내는 사람은 결국 상대를 위할 수 있는 내면의 질량이 턱없이 부족한 겁니다. 강연자는 이런 사람과 겉쪽 것만 딱 보고 억지로 맞춰가며 살게 되면 결국 갈수록 그 모자람이 드러나서 상대의 머슴으로 전락한다고 아주 강도 높게 경고합니다. 머슴으로 전락한다. 그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굉장히 섬뜩한 표현이에요. 내가 주체적으로 막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그 질량이 떨어지는 상대의 이기적인 궤도에 갇혀버린다는 뜻일까요? 그렇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곁에서 그저 억지로 맞춰주고 에너지만 쭉쭉 빨리는 실패한 삶을 살게 된다는 아주 매서운 경고죠. 진짜 무섭네요. 그럼 이제 우리는 경청과 타인에 대한 이해가 바로 내면의 질량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내 질량을 키워야 좋은 인연을 만난다는 것도 알겠고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커다란 질문이 따라옵니다. 대체 그 질량은 어디서 어떻게 채워야 하는 걸까요? 사실 저는 학교 다니면서 수학이나 국어는 죽어라 배웠어도 다른 사람의 에너지를 수용하는 법, 이런 건 배워본 기억이 없거든요. 강연자도 그 점을 아주 정확하게 짚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규교육, 그러니까 학교가 채워주는 개인의 질량은 단 30%에 불과하고 딱 단언합니다. 그건 지식을 주입하는 아주 기초 단계일 뿐이라는 거죠. 아, 학교는 튜토리얼 같은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70%는 어디서 채울까요? 강연자는 그 진짜 무대가, 진짜 학교가 바로 이 사회라는 거대한 시스템이라고 말합니다. 사회가 진짜 학교다. 여기까지는 뭔가 흔히 듣는 뻔한 인생 조언 같은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이 있어요. 강연자가 청년들의 아르바이트와
그 이른바 금수저의 삶을 대조하면서 사회라는 학교를 설명하는 대목이에요. 아, 네. 그 부분이 이 텍스트에서 상당히 독특하고 또 결정론적인 시각을 보여주는 아주 재미있는 지점이죠. 강연자는 대자연 혹은 이 우주의 법칙이 한 사람을 교육하기 위해서 각자의 환경에 딱 맞춘 아주 정교한 커리큘럼을 제공한다고 봅니다. 정교한 커리큘럼이요? 네. 예를 들어 평범하거나 좀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난 청년이 아르바이트를 하잖아요. 이건 단순히 돈이 없어서 노동력을 파는 생계유지 수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자연이 그 사람에게 너는 사회의 가장 밑바닥, 기초적인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직접 부딪히며 배워라. 이렇게 설계해준 현장학습 조건이라는 해석이죠. 잠깐만요. 제가 여기서 약간 악마의 대변인이 한번 되어보겠습니다. 이건 자칫하면 경제적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되게 위험한 논리처럼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청년은 개고생하면서 최저시급 받는 게 운명적인 커리큘럼이고 반대로 부유한 집의 자녀는 편의점 알바 같은 걸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아, 맞아요. 그 지점이 이 텍스트를 읽을 때 약간 가장 강한 저항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강연자의 논리 구조를 좀 편견 없이 해부해보면요. 불평등을 정당화한다기보다는 각자에게 주어지는 환경의 효용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효용성이요? 네, 그 경제력을 갖춘 억만장자의 자녀가 굳이 사회를 배우겠다고 억지로 편의점 알바를 하는 건 자신의 환경에 맞는 효율적인 학습이 아니라는 거죠. 경제력이 주어졌다면 그 자본을 바탕으로 경제에 투자를 해보고 사회의 상층부 구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배우는 것이 그 사람의 커리큘럼이라는 겁니다. 강연자는 이를 두고 자연은 10원 한 장 틀림없이 각자에게 맞는 교육 환경을 준다고 아주 강하게 표현합니다. 와, 10원 한 장 틀림없다. 이 텍스트의 세계관 안에서는 세상의 모든 경제적, 사회적 환경이 오로지 그 단 한 명의 개인을 교육하기 위해 쫙 세팅된 거대한 시뮬레이션 게임 같다는 생각마저 드네요. 네, 완벽한 세트장이라는 거죠. 제가 보니까 직장 생활에 대한 해석도 똑같더라고요. 내가 대기업이나 좋은 직장에 일찍 취직해서 월급을 받는 상황조차도 그게 그저 내가 잘나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고 해요. 백성들의 피와 땀으로 뒷바라지 받으면서 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가 장학금을 주는 거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내가 안락한 직장에서 에어컨 쐬면서 타이핑을 치며 일할 수 있는 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가 도로를 깔고 건물을 짓고 전기를 생산하는 그 피땀 어린 희생이 밑바탕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직장이란 단순한 월급 루팡의 공간이 아니라 사회교육을 완성하는 장이라는 통찰입니다. 와, 청취자님 상상이 되시나요? 당신이 지금 있는 그 직장, 혹은 당신이 20대 때 거쳐왔던 그 수많은 아르바이트 경험들이 사실은 단 한 명의 당신이라는 지식인, 지도자를 키워내기 위해 사회가 진짜 10원 한 장 틀림없이 설계해둔 거대한 배움의 세트장이었다는 겁니다. 내 인생이 막 영화 트루먼쇼 주인공이 된 것 같아서 좀 소름이 돋기도 하고 동시에 어깨가 되게 무거워지는데요. 바로 그 무거운 책임감이 이 강연이 궁극적으로 도달하려는 목적지입니다. 개인의 아르바이트와 연애 문제에서 출발한 논의가 이제 아주 거시적인 세대론으로 퀀텀 점프를 하는 구간이죠. 맞아요. 이 대목부터 강연자는 시야를 진짜 확 넓혀서 왜 우리 사회가 이토록 한 사람의 지식인을 키우려 애쓰는가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꺼냅니다. 6.25 전쟁의 폐허 이후에 대한민국이 거대한 시스템을 어떻게 재건했는지 그 데이터를 세대별로 분석하더라고요. 네, 강연자는 그 대한민국이 전쟁으로 완벽한 폐허를 겪은 것이 오히려 낡은 것을 지우고 아주 새로운 지식인을 키워내기 위한 대자연의 리셋 버튼이었다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 재건의 과정을 크게 세 단계의 세대로 나눠요. 첫 번째가 바로 베이비 부머 세대입니다. 강연의 기준에 따르면 용띠부터 토끼띠까지 12년에 걸친 세대죠. 그런데 제가 좀 놀란 게 강연자가 제시하는 수치가 아주 단호해요. 이 베이비 부머 세대 중에서 지식을 온전히 갖춘 지식인은 30%에 불과하다고요. 나머지 40% 이상은 형제 자매를 위해 철저히 희생한 분들이라고 딱 못을 봤거든요. 이 수치는 어떻게 나온 걸까요? 이 수치는 통계청의 데이터라기보다는 강연자가 사회적 인프라가 구축되는 과정을 비율로 상징화한 것에 아주 가깝습니다. 전쟁 직후에는 지식을 쌓을 학교도 없었고 여유도 없었잖아요. 그 당장 먹고 살기도 바빴으니까요. 그렇죠. 누군가는 당장 공장에 가서 미싱을 돌리고 또 벽돌을 날라야만 다른 형제가 대학에 갈 수 있었습니다. 즉, 한 명의 30%짜리 지식인을 만들기 위해서
나머지 70%의 그 피눈물 나는 육체적 희생과 기반 공사가 필수적이었던 시기라는 은유입니다. 아, 그 시절 누나들이 막 구로공단 같은 데 가서 공장일 하면서 남동생 대학 학비 벌어주던 그 뼈아픈 역사를 정확히 관통하는 분석이네요. 물리적인 생존 인프라를 까느라 자신의 배움을 포기해야 했던 그 희생의 일대 지식인 세대.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일대 지식인들이 희생을 딛고 탄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완벽한 기반 위에서 다음 12년, 즉 X세대가 등장을 하죠. 이 시기에는 경제가 어느 정도 안정되면서 지식을 갖춘 사람의 비율이 70%로 껑충 뛰어오릅니다. 오, 70%나요? 네, 그리고 마침내 세 번째 단계, 오늘날의 디지털 세대에 이르게 되는 거죠. 아,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대다수의 청취자님들, 바로 우리 세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강연자는 이 젊은 디지털 세대를 향한 100% 지식을 갖춘 세대라고 딱 선언을 하더라고요.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막 인류의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완벽한 교육 환경을 누리고 있다면서요. 네, 앞선 두 세대가 피를 흘리며 공장을 짓고 땀 흘리며 제도를 정비한 그 완벽한 발판과 희생 위에서 태어난 세대죠. 강연자는 이 디지털 세대가 인류의 모든 지식을 온전히 흡수한 완성형 지식인들이며 이들의 궁극적인 사명은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 지도자가 되는 것이라고 규정합니다. 세상에, 진짜 이 흐름이 너무 압도적이네요. 청취자님, 우리는 처음에 그냥 나랑 말 잘 통하는 좋은 사람 어떻게 만나나요? 이런 되게 가벼운 연애 고민에서 출발했거든요. 그렇죠. 처음엔 다 그렇게 시작하죠. 그런데 텍스트를 쭉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새 앞선 세대의 피와 땀을 자양분 삼아 완성된 막 인류를 구원할 100% 홍익인간 지도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그냥 데이트 잘하는 법 묻고 있었는데 우주의 운명을 짊어진 마블 히어로가 된 기분이에요. 너무 장엄해서 숙이 막힐 지경입니다. 하하. 네, 그 당혹감이 바로 이 강연의 가장 치밀한 설계일지 모릅니다. 당신이 누군가와 만나 연애를 하고 가정을 꾸리는 것은 단순히 두 남녀의 어떤 개인적인 해피엔딩이 아니라는 거죠. 아, 그냥 단둘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네, 그것은 대자연과 우리 사회가 수십 년의 세월과 엄청난 희생을 싹 다 갈아 넣어서 키워낸 두 명의 100% 지식인이 결합하는 아주 역사적으로 엄청나게 무거운 사건이라는 일깨움입니다. 와, 정말 머리를 쾅 하고 한 대 얻어맞은 기분입니다. 자, 이제 이 깊고 거대한 탐구를 현실의 우리 삶으로 다시 좀 요약해 볼 시간입니다. 청취자님, 곁에 둘 평생의 좋은 인연을 찾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상대방의 조건, 막 통장 잔고나 학위를 엑스레이 찍듯이 스캔하려 하지 마세요. 네,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그 대신 이 거대한 사회가 나 하나를 완성형 지식인으로 키워내기 위해 그동안 얼마나 많은 희생의 커리큘럼을 작동시켰는지 그 본질을 자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타인의 말을 진심으로 경청하고 이해할 수 있는 내면의 질량을 꽉 채웠을 때 비로소 우주의 중력 법칙처럼 나와 정확히 똑같은 무게를 지닌 평생의 인연이 아주 자연스럽게 끌려온다는 게 오늘 강연의 핵심 메시지네요. 내 상대를 무시하지 않고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그 경청의 태도, 그것이 곧 내가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을 증명하는 100%의 내면 질량이라는 점, 아주 명쾌한 결론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면서요. 저는 청취자님께 아주 도발적이고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강연에 따르면 과거 세대의 40% 이상이 오직 누군가의 성장을 위해 온전히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그 희생 덕분에 오늘날 우리는 100% 지식을 갖춘 디지털 세대로 성장했죠. 네, 정말 엄청난 빚을 진 셈이죠. 그렇다면요. 전문가님 멘트를 좀 빌려보자면 100%가 지식과 내면을 갖춘 리더로 성장한 지금, 이 현재의 디지털 세대 이후의 미래에는 과연 누군가를 위한 일방적인 희생이라는 개념 자체가 영원히 사라지게 될까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네요. 아니면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해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아주 새롭고 진화된 형태의 어떤 희생이나 연대를 만들어내야 하는 걸까요? 진정한 100%의 지식인이라면 그 답을 자신의 삶과 또 곁에 다가온 평생의 인연과 함께 치열하게 증명해 나가야겠죠. 맞습니다. 청취자님, 오프닝에서 제가 엑스레이 이야기 했었잖아요. 관계는 뼈가 부러진 것처럼 막 선명하게 보이지 않아서 늘 안개 속을 걷는 기분이죠. 하지만 오늘 탐구를 마치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좋은 인연이란 상대방의 속을 투시하는 엑스레이 기계가 아니라
내 안의 질량을 있는 그대로 비춰주는 투명한 거울일지도 모르겠다고요. 내 안의 우주가 무겁고 아름다울 때 내 궤도에 딱 들어온 그 사람 역시 똑같이 빛나고 있을 테니까요. 정말 멋진 비유네요. 오늘 하루 스스로의 삶과 인연에 이 질문들을 대입해 보시길 권하며 청취자님의 내면에 단단한 보석을 가득 채우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깊은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